제4부 종합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극동대 성영훈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극동대학교 재직 중인 성용훈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서는 울산대 정재용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울산대 정재용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서는 한라대 남재성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재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충남경찰청의 윤계희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남경찰청의 윤경희입니다. 종합토론에 주어진 시간은 50분인데 토론자분들께서는 약 10분 정도씩 토론을 해주시고 나머지 10분은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을 할 시에는 토론자분들이 질문할 경우에는 발표자를 지정해서 질문을 해주시고 나머지 방청객분들께서는 채팅창으로 질문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영훈 교수님부터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좀 전에 소개받은 극동대 재직 중인 성용훈입니다. 우선 그 제20회 안전문화포럼 학술대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저는 여기 또 오랜만에 또 반가운 분들을 만나게 돼서 또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우선 인사말을 먼저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총 6개의 발표문에 대해서 이제 제 의견을 간단히 말씀을 드려야 돼가지고, 뭐 좀 전에까지 발표 6개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발제문도 제가 꼼꼼히 또 잘 봤고요. 그리고 끝으로 시간 관계상 일단 제 의견을 마지막으로 따로 질문은 드리지도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말씀드렸지만 뭐 코로나19 범죄 피해 및 범죄 안전과 관련되는 주제로 안전문화 포럼 학술대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토론자로 참석을 하게 돼서 굉장히 큰 영광입니다. 먼저 토론의 기회를 주신 안전문화포럼 김승호 회장님과 그리고 공정식 편집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안전문화포럼 초창기에 시작하는 과정에서 참여할 기회도 있었는데 이렇게 나날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는 포럼이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문화 확산을 선도적으로 이끄는 단체로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의 안전 문제 이슈 해결을 위해서 안전문화 포럼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안전문화 포럼의 발전을 이끌어주고 계시는 공경식 교수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평소 이제 학식과 인품으로 한국 경찰과 범죄학계의 어른이시고 또 경찰과 범죄학계의 발전을 위해서 지대한 공헌을 해주고 계시는 안전문화 포럼의 장세권 명예회장님 그리고 한국범죄심리학회 송병호 회장님, 한국경찰학회 이상원 회장님을 또 뵐 수 있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 외에 다른 또 동료 선후배 교수님들 계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또 우리나라 경찰과 이제 범죄학계를 대표라는 학회라고 할 수 있죠. 한국경찰학회와 또 한국범죄심리학회를 온화한 리더십으로 발전을 이끌어주고 계시는 이상원 학회장님 그리고 송병호 학회장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안전문화 포럼의 무한 발전을 기원드리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부족한 저에게 이제 일전에도 공영식 편집위원님께서 학술대 발표나 토론 요청을 몇 차례 하셨는데 제가 일정상 수락을 못하고 또 참여할 수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총 6개 이제 발제에 대해서 이렇게 검토를 하고 토론을 듣고 했는데 시간이 혹시라도 조금 길어지게 10분 정도면 충분히 여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뭐 좌장을 맡아주시는 우리 존경하는 장석헌 교수님과 학술대학에 참가하고 계시는 다른 분들께도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국제사회에서 뭐 오늘 주제이기도 하죠. 최대 이슈인 코로나19 이제 팬데믹과 관련해서 최근 우리나라 경찰 및 이제 범죄학계 국제학술대회를 위해서 현재 미국 대학에서 재직 중인 동료 선후배 여러 교수님들을 또 섭외를 했고요. 그리고 국내 관련 학자분들이 발표 사회 토론도 섭외를 하면서 또 저 또한 학술대 사회 토론 또 발표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위협 요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변화되고 있죠. 그리고 이후 이제 향후 전망과 대응과 관련해서는 우리 이런 관련 학계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지금 오늘 대부분 많이 발표해 주신 경찰을 포함한 형사사법기관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굉장히 시의적절한 주제로 오늘 뭐 학술대회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미국을 포함해서 각 해외 각국에서 발생되고 있는 범죄 양상의 변화나 이런 상황들이 조건들도 변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적응하는 우리 모두의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인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적인 노력들도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예측 불가능한 어떤 사회 문제 발생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 안전 위협 요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한편으로는 뭐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뭐 증오범죄도 그렇지만 포함을 해서 사이버 범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가 결국은 이제 한 명의 범죄 피해자가 되고 또 희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을 했을 때 사실 이런 학술대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학술대회는 이제 크게 두 개 부로 이제 구분을 해서 범죄 피해자 보호, 피해 보호 지원과 관련해서는 디지털 범죄 피해, 그리고 국외 자국민 범죄 피해, 가정폭력 피해로 세 분께서 이제 발표를 해주셨고요. 2부에서는 범죄 동향 분석과 예방 전략이라고 해서 사이버 범죄, 아동학대, 그리고 정신질환 범죄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께서 아무래도 주제하시다시피 위 주제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최근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대표적인 범죄 유형이라고 볼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심도 깊은 연구와 또 실무적인 측면에서 그렇고 학술 발표를 또 해주신 뭐 논문 발표와 자료 발표를 해주신 발제자 6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개별 발표자분들의 이제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제 간단한 의견을 말씀드린 것으로 제 토론을 가름할까 합니다. 우선 뭐 신현주 교수님께서 첫 주제를 발표해 주셨는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방향에 대해서 이제까지 그 디지털 성범죄 관련 연구가 주로 여성학적 또는 규모학적 관점에서 논의가 되었다. 그리고 피해자적 관점에서 좀 논의를 더 추가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셨다라고 해서 완성된 발제문 형식으로 또 이렇게 원고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꼼꼼히 확인을 했는데 우선 거기에서 언급했지만 2차 피해 판단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되고 또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특별 법안의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셨던 그 신현지 교수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2차 피해에 대한 민간 차원의 기술적 또는 심리적 피해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후속적인 추가적인 연구들도 학계에서도 계속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합니다. 두 번째 이제 박선영 실장님 같은 경우 뭐 한국 범죄 피해자 지원 중앙센터에서 지금 실장님으로 재직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발표해 주신 이제 국외 자국민 범죄 피해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는 뭐 정확하게 뭐 우리도 다 인지하고 있죠.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국내 백신 그 접종과 관련해서도 이런 여행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작용을 많이 하고 있는 걸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해외 출장이나 여행 등으로 출국 후에 현지에서 범죄 피해 상황에서 우리 자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좀 더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해외 범죄 피해자 지원 단체와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셨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발표 자료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재원 마련과 지원 관련 홍보와 교육 그리고 해외 NGO 비정부 단체와의 교류 및 네트워크를 관리한다. 또 국내에서 범죄 피해자 지원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셨던 타당한 좀 시스템을 마련하고 특히나 이제 금전적인 부분에서 보조금 지원을 강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발표 자료에서 사례들 성공적인 사례들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그 사례들 뭐 뉴스 보도라든지 내용들을 알고는 있었지만은 저도 또 알게 되는 또 추가적인 내용들 알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됐었고요.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경찰의 피해자 심리 전문 요원으로 좀 계시죠. 가정폭력 APO 박정민 교수님께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대책과 관련해서 발표해 주셨는데 가정폭력 피해 유형 및 가해자, 피해자의 특성 그리고 경찰의 사건 처리, 피해자 후속 조치 및 보호 사례 등과 관련해서 충실하게 다루셨는데 특히 가정폭력 피해 자녀, 노인 그리고 이주 여성
장애인 여성 등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자 식별 및 이해를 하는 데 굉장히 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개해 주신 가정폭력 피해자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피해 지원 프로그램 참여 및 지원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좀 더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가정폭력의 특성상 가해자와의 관계 문제에게도 사실은 피해자 보호 관점에 좀 더 관심을 가져서 논의를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2부 이제 서울 강서경찰서 신현재 선생님의 이제 사이버 범죄 동향 분석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저도 뭐 학교에서 사이버 범죄를 가르치고요. 러커스 대학교에서 있을 때도 이제 사이버 크라임을 그때도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라든지 사실은 뭐 일반적으로 미국 내에서 발생되는 ID 세프트라든지 관련되는 기본적인 금융 사기 범죄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은 특히 이제 사이버 테러 이런 쪽으로도 또 많이 논의를 했었고요. 그런 데이터들 같은 경우는 워낙 좀 민감하다 보니까 외국인 신분에서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여튼 국내에서도 지금 뭐 팬데믹 이후에 그 사이버 범죄 증가는 금전적인 부분으로 관련해서 굉장히 크고요. 또 특히나 사이버 보안 쪽과 관련해서도 안보 문제 이슈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내에서 이런 개인적인 법익에 대한 침해뿐만 아니라 국가적 사회적 법익에 대한 침해가 사이버상에서 굉장히 심하게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유익한 발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사이버 범죄의 최근 동향과 예방, 대책과 관련해서 시민을 대상으로 한 피해 예방을 위한 보다 많은 관심과 다각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사이버 범죄 사실은 또 유입되거나 또 가담하게 되는 가해자들도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더 용해지고 하면서 금전적인 목적이 굉장히 크겠지만 그런 분들에 대한 특성에 대한 분석이랄까 또 이에 대한 사전적인 대응을 위해서 경찰 단계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또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범죄 안전 분야에서 이제 두 번째 주제죠. 아동학대 범죄 동향 분석 및 예방 전략을 발표해 주신 국가수사본부 수사심사정책 담당하신 김준영 경감님의 30초 정도의 홍보에 대한 내용도 잘 들었고요. 그리고 발표 자료를 통해서 이제 코로나19 아동학대 피해 및 조치 건수가 심각하게 이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데이터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공식 통계 자료상에도 누락되는 더 많은 아동학대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뭐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면서 주민들의 신고나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또는 이어 주민들의 관심이 더 증가되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피해 건수가 그러니까 보고되는 건수가 증가된다는 건 사실은 당연히 뭐 발생 건수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더 많은 이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예방 및 방지 대책과 관련해서 지자체 및 공동체의 관심을 강조해 주셨죠. 그래서 이는 아무래도 경찰 및 형사사법기관만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지속적인 관심과 또 적극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한 점에서 충분히 공감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재직 중이신 유경희 반장님의 경찰 실무적 관점에서 정신질환 범죄의 동향 분석과 예방 전략에 대한 발표 감사드리고요. 유경희 반장님께서 특히 우리나라 경찰에 있어서의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과 관련해서 어떤 제도나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개선을 위해서 특별한 노력과 또 학술 활동도 같이 더불어서 열정적으로 해오셨던 거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경찰의 범죄 피해자 보호에서 분야에서 큰 기여를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정신질환 범죄의 동향과 분석과 관련해서는 실무적인 관점에서 디테일하게 굉장히 많은 사례와 또 내용들을 소개해 주셔서 알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정신장애 범죄 추이, 또 정신장애 범죄자 비중 현황 등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정신질환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또 알고 있고 또 모두들 주지하시다시피 한번 발생하면은 이러한 일반 범죄 유형의 형태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고 또 많은 대중들에게 범죄 두려움과 공포심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분석과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경희 반장님의 발제문에서 소개하고 있고요. 또 아까 발표도 하셨지만 무엇보다도 정신질환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 사실은 경찰뿐만 아니라 관련 유관 기관 간에 있어서 실질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경찰의 업무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미비점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뭐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 거는 아니겠죠? 지금 다 제가, 예, 하나, 둘, 제가 원고를 써가지고 셋, 넷, 다섯, 여섯, 예, 다 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일단은 뭐 지금 앞으로 제 이후에 또 세 분의 더 훌륭하신 교수님과 박사님의 토론이 또 있으니까 잘 경청해 주시고 오늘 제20회 안전문화포럼 학술대회에서 제2부 범죄 피해와 제3부 범죄 안전 관련된 6개의 발제 내용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좋은 내용으로 훌륭한 발제를 해주신 6분의 발표자분 그리고 좌장을 맡아서 수고해주신 송병호 학회장님과 이상훈 학회장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면서 모든 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울산대 정재용 교수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딱 저는 10분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를,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코멘트하는 내용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선 저도 이렇게 한 분씩 한번 제가 이렇게 훑어가면서 좀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저희 신현주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이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특히 대한민국, 일본, 아시아 이쪽에서 굉장히 좀 논란이 더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서방,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다크넷의 아동 음란물 이런 배포를 통해 가지고 되는 우리 예전에 있었던 그 누구죠? 네,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그 다크넷 상에서 이제 아동 음란물 그 웹사이트를 운영한 그 사람을 이제 구속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연구고 굉장히 좋은 주제라고 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한 가지 드는 이제 의문점이나 이렇게 혹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갔으면 하는 사항은 뭐냐면 연구 방법이랑 데이터를 가져다가 2차 데이터를 가져다가 이제 분석을 너무 잘 해주셨고 이제 핵심적인 이제 분석이 이제 T검정이나 F검정을 통해서 그룹 간의 변화를 사실 봤는데 이것보다 조금 만약에 데이터가 확보되어 있다라면 다른 변수들이 있다라면 조금 더 인과관계를 볼 수 있는 회귀 분석 정도로 조금 나가서 더 봐주신다면 조금 더 이 결과가 임팩트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룹 간의 차이를 봐주셨는데 그럼 사실은 이 해석도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그룹 간의 차이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이제 결론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약간 조금 확대에 대해서 결론이 조금 해석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약간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주제적인 측면이나 내용적인 측면 그리고 사실 없는 데이터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도 2차 데이터라는 걸 써서 분석해 주셨다는 점이 굉장히 저는 높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이제 박선영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피해자에 대한 이슈도 사실 경찰청에서도 이제 과 단위로 승격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재외국민 범죄 피해 지원 방안에 대해서 적어주셨고요. 사실은 저도 이제 저희 한국경찰청에 그 파견되는 경찰 영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사분들이 이제 사건 사고 영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해외 재외국민의 범죄 피해는 사건 사고 영사, 경찰 영사가 있는 데는 대부분 그분들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고요. 만약에 그분들이 없는 분들은 다른 영사분들 중에서 이 담당해서 업무를 맡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과 한번 이렇게 실제적으로 대화를 해보시면 조금 더 이제 좋은 내용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베트남이나 필리핀이죠. 거기 필리핀 코리안 데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연구도 코리안 데스크에 나가 있던 경찰관 분들을 인터뷰해가지고 제가 이제 제3의 이제 형사사법적인 공조 체계가 사실은 해외에 경찰이 파견돼 있어서 그 경찰들과 같이 검거하고 수사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주권 침해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인용되고 있는 굉장히 특이한 형사사법적인 그 협력 체계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보시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선생님의 강점은 사실 이분들 관련된 기관에서 종사하시기 때문에 직접 인터뷰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은 이제 정책적인 제안 측면에서 사실 논문이라서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다음번에 논문은 조금 그분들을 인터뷰해서 그분들이 바라는 방향이 뭔지 그런 것을 생생하게 좀 담아주셔서 정책이랑 연결을 해주시면 좀 후속 연구로서 굉장히 좋은 연구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세 번째, 이제 가정폭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가정폭력에 대해서 제가 사실 잘 모르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가정폭력이나 정신질환자나 아동학대는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하신 게, 첫 번째 이제 임시조치잖아요. 보호조치. 그죠? 격리 차단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법경찰의 영역이 아니라 행정경찰의 영역인데, 가폭에 대한 임시조치, 긴급임시조치를 취하려면 경찰은 시청을 하고 검사가 청구해서 판사가 승인하는 시스템이 돼서 이게 사법적인 구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특이한 시스템이고요. 검사가 개입하지 말아야 될 행정 영역까지 사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경찰청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해서 현장과 이런 정책, 법률과의 괴리가 점점 줄어들게 노력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신현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좋아하는 분야가 사실 사이버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굉장히 잘 해주셨고요. 좋은 내용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이버 범죄가 이제 사이버 형성 범죄, 사이버 이네이블드 크라임이랑 사이버 의존 범죄, 사이버 디펜던트 크라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사기, 그렇죠? 그리고 모욕, 명예훼손 이런 거는 과거에도 오프라인에서 존재하는 범죄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이버로 이제 나타나는 거잖아요. 사이버 공간으로. 그걸 우리는 사이버 의존 범죄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통계나 이거를 보니까 사기라든지 명예훼손, 이런 스토킹 이런 거는 과거에도 오프라인에서도 있었던 게 온라인으로 넘어왔다. 그래서 의존적인 범죄가 점점 더 많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동학대 관련돼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아동학대만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를 드릴 거는 없고요. 그리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제 범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가 별로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그게 제가 가정폭력, 정신질환자, 아동학대 이제 세 가지 카테고리를 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뭘 고민해야 되면 이게 사실 경찰이 다 할 수 있느냐 이게 있습니다. 사실 경찰청이 다 할 수 있나요? 없거든요. 예전에 데이비드 벨리라는 교수님이 세계적인 이제 질적인 연구의 석학 그 교수님이 책을 쓸 때 첫 문장이 그거였습니다. 경찰이 할 수 있는 건 별로 많지 않다. 그거였어요. 경찰은 범죄를 줄일 수 없다라는 게 굉장히 선언적인 문구였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이 다 할 수 있다라는 모션은 굉장히 좀 이제 치안의 부담이 되는 거고요. 결국에 뭐로 연결되면 민간 영역의 활성화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인들, 그리고 민간 영역, 민간 단체가 어떻게 활성화를 해서 이게 치안 공동체로서 이끌어 나갈 것인가가 이게 굉장히 필요한 논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논거가 사실 반영된 시스템이 이제 우리 지방자치 경찰제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 경찰제 도입의 가장 이제 핵심적인 목표가 그런 지역 치안, 수요와 공급을 지역 치안에 맞게 하자는 건데 이게 사실 현재 형성된 지자체 시스템에서는 반영이 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국이 굉장히 선진적인 모델인데 영국은 소방, 지자체, 그리고 보건당국 이런 것이 이제 사회복지 영역이랑 같이 오버랩이 딱 돼가지고 문제 해결이 동시에 일어나는 시스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저도 한번 이런 협력 프레임워크를 좀 기대를 해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현장 인력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가폭 APO 굉장히 부족하시고 정신질환자 굉장히 다뤄야 될 분 많다라고 들었는데 현장 인력이 부족한 거를 저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이메일 필터링 하는 것과 똑같이 이메일 필터링 하거나 그 회사에서 사이버 보안을 할 때요. 첫 번째 모두 다 케이스를 들여다보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정신질환자 모두 다 들여다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이것을 데이터화를 시켜서 엑셀 표에 넣어가지고요. 변수 같은 걸 넣어가지고 우선 양적인 필터링을 합니다. 그죠? 양적인 필터링을 해서 그 중에 좀 이상한 너무 점수가 낮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만 이제 경찰관들이 이제 질적으로 정확하게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이 경찰청에서 지금 빅데이터 정책관실이 생겼잖아요. 아마 그런 것도 지금 점점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치안 인력을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데이터 분석을 같이 활용해서 양적인 시스템으로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경찰관 분들이 그다음에 그 경보등이 들어온 것을 질적으로 분석하는 그렇게 되면 좀 현장 인력 부족한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제 코멘트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한라대 남재선 교수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원주 한라대학교의 남재성입니다. 오늘 6분의 발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6가지의 주제 중에서 이제 한 4개 정도는 제가 과거에 뭐 나름대로 연구도 해보고 또 정책 과제도 해보고 했던 분야여서 관심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뭐 필리핀 재외국민 관련해서 제가 연구를 해봤더니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정부나 이 경찰 기관의 열정, 거기에다가 나름대로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얼마나 갖춰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인이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었고요. 오늘도 이제 그런 유사한 내용들을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좀 공감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분야가 이제 가정폭력하고 아동학대인데요. 제가 이제 예전에 했던 연구들에서 굉장히 좀 재미있는 연구 결과는 뭐냐면 어렸을 때 아동학대를 경험한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에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영향 요인들이 이제 발견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2가지 이제 별도의 연구이긴 하지만 2개의 연구는 사실은 같이 병합되어서 논의가 될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외의 연구들도 굉장히 좀 관심 있게 제가 재미있게 여러분 교수님들 발표하신 논문들을 많이 읽었는데요. 사실 이 6가지 모두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를 하는 거는 조금 무리일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최근에 이제 가장 우리 사회에서 많은 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디지털 성범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현주 교수님께서 또 김미선 박사님께서 같이 연구를 해주신 이 디지털 성범죄에 관해서 간단하게만 코멘트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김미선 박사님과 신현주 교수님께서는 굉장히 피해자 지향적 관점에서 이 법 제도적인 공백을 좀 많이 정리를 하시고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이제 제안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사실 디지털 성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가해자를 지향하는 가해자 포커스적인 연구들도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정책적인 대안들도 많이 모색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물론 다양한 관점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보건대 저 개인적으로는 디지털 성범죄야말로 이상 성욕과 그리고 가해자의 레셔널 초이스, 즉 합리적인 선택이 가장 잘 결합된 범죄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상 성욕과 더불어서 무언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명확할 때,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분명할 때에 범죄가 발생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디지털 성범죄에 있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이 입법적인 측면의 보완을 통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또 강하게 제재를 가하고 처벌을 하는 것들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피해자가 최근에는 뭐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 심지어 아동까지도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최근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게 되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딸이 수차례에 걸쳐서 자살 시도를 하게 되었고 그 딸을 보다 못한 아버지가 국민청원을 올린 만큼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근 호주의 몇 가지 입법 예들을 보게 되면요. 굉장히 강경주의적인 그런 입법 예들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요. 디지털 안전위원회라고 하는 호주에서의 나름의 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감시기구가 있습니다. 이 감시기구에서요. 특정한 성범죄 영상물에 대해서 이 온라인 사업자에게 삭제라든지 또는 게시 중지 요청을 하게 되면 무조건 48시간 이내에 그 영상물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차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삭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차단하지 않았을 때도 삭제하지 않았을 때는 약 52만 5천 호주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은 약 4억 5천만 원 정도의 벌금을 그 사업자에게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상물을 업로드하거나 유포한 개인뿐만 아니라 그 사업자에게도 굉장히 강력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특히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미흡한 측면들이 많이 좀 발견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도 아직도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남성 위주의 사고방식 때문에 또 감수성의 결여 때문에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들도 많이 좀 결여가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업체뿐만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측면이 바로 이제 재유포자에 대한 처벌의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초의 유포자도 중요하지만 2차, 3차적인 재유포자들 역시도 저는 공범에 준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재유포자들에 대한 보다 강경주의적인 입법적인 태도들도 보완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최근에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AI를 활용한 여러 가지 디지털 성범죄 확산 방지 프로그램, 그리고 또 피해자에 대한 사법적인 또 심리적인 경제적인 지원 체계의 구축,
그리고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그런 홍보의 활성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 유사한 연구를 제가 해봤더니요. 성범죄 피해자들이 본인들이 어떻게 지원을 받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경로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들도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홍보의 강화를 통해서 피해자 스스로가 본인들이 구제받고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인지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보다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건 결국은 저는 정부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의 입법적인 또는 정책적인 대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부나 국회가 먼저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피해자들이 더 이상은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의 생을 마감하지 않도록 보다 종합적인 그런 법제도적인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요, 우리 신현지 교수님이나 김미선 박사님, 그리고 좌장을 맡아주신 장석헌 교수님, 또 성공호 교수님, 또 이상훈 교수님, 그리고 특히 학술대회 준비를 위해서 고군분투해주신 우리 공정식 교수님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6분 발표하신 우리 교수님들, 또 실무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 이것으로 제 토론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충남경찰청의 윤경희 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남경찰청의 윤경희입니다. 어제도 사실 이제 제가 학회가 있어서 학술대회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제가 한 10년 동안 이제 경찰학을 이제 연구하고 하면서 제가 현재 맡고 있는 업무는 이제 양성평등 정책 담당자로 제가 현재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마 어제도 제가 가서 성인지 관점에 대해서 조금 중점적으로 제가 코멘트를 하고 왔고 오늘 또 아마 저희 공정식 교수님께서 그런 역할을 주시지 않았나 그런 점들에 대해서만 제가 조금 좀 중점적으로 코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현장에서 생생한 경험과 또 우리가 함께 고민해봐야 될 그런 범죄 동향과 또 우리가 예방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해주신 우리 발제자분들의 어떤 이제 내용 제가 잘 들었습니다. 너무 훌륭한 내용이었고요. 우선 이제 저희가 선제 예방의 어떤 중요성에서 이제 최근 상당히 강조되고 있는 건 사실 피해자 보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사실상 이제 범죄에 대한 어떤 대응보다는 우리가 일상으로의 복귀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심리적인 어떤 지원을 위한 경찰과 관계 기관과의 어떤 연계적인 그런 원활한 그런 방안이 조금 중점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6가지의 주제 모두 이제 피해자 보호적인 어떤 측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범죄 동향적인 측면에서 매우 시적절한 주제로 조금 여겨집니다. 그래서 최근 어떤 범죄 동향을 잘 보여주는 발제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제가 다 6가지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조금 관심 있게 본 것 중에 조금 이제 성인지 관점에서 조금 말씀드릴 부분에 대해서만 코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현주 교수님께서 이제 발표를 해주셨는데, 우선 이제 첫 번째 이제 혹시 이제 차후에 발전적인 연구 차원에서 제가 조금 코멘트를 한다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통념은 무엇인지 그런 인식 실태를 중심으로 한번 연구를 해본다면 훨씬 더 이렇게 발전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2차 가해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이제 어떤 사회적인 현실을 이제 바라보기 위해서 지금 이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에 대한 조사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변수가 이제 지금 3가지를 제시를 하셨어요. 근데 이 변수에 대한 인식이 약간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가 성폭법이 개정이 되면서 사실상 불법 촬영이나 이제 저희 유포 소지 구입 시청 모두 강력한 이제 처벌 쪽으로 저희가 가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 관점에서 가해자를 동조하고 저희가 이제 피해자에게 어떤 책임을 유책성 발언이라든지 이런 인식 실태 조사 위주로 가면 어떨까라는 발전적인 연구 차원에서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폭력에 대한 편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폭력에 대한 편견 부분을 조금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이슈에 맞춘 그런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 눈에 조금 띄는 어떤 내용들이 조금 있어서 용어 사용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제 경찰에서도 이제 선고법이 개정됐을 때 경찰에서 사용하는 어떤 용어 이렇게 정의나 어떤 개정된 부분들을 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음란이라는 표현이 이제 사실은 지금 저희가 이제 금지 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음란이라는 표현으로 지금 이제 표에 게재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어서 비록 이제 과거에 어떤 이제 통계 자료에서 사용을 하더라도 이거를 이제 논문에서 게재화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올바른 용어로 좀 뭐 성착취,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성착취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유의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조금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정폭력 피해자와 이제 행위자 특성과 관련된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이제 오래된 어떤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이제 범죄에 대한 어떤 특성들인데 여기서도 제가 좀 용어가 좀 보이더라고요. 눈에 띄는 게 이제 수치심이라는 용어가 저희가 이제 범죄 수사규칙이 2019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수치심이라는 용어는 사실상 피해자가 느껴야 될 감정이 아니라 이게 가해자가 느껴야 될 감정이고 가해자가 느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수치심이라는 단어를 이제 저희가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심에 대한 단어가 아니라 이제 저희가 피해자가 느끼는 어떤 불쾌감, 모욕감이라는 용어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개정해서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전히 이제 저희가 이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10년 동안 이제 경찰학을 이제 연구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관점이 이제 뭐 여성학적인 어떤 관점으로 변화하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융합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제 가정폭력 피해자, 뭐 피해 자녀의 특징 이렇게 나타내신 모습들이 전부 우리가 어떤 일반화되고 있는 일반화하는 그런 현상들로 지금 가고 있어요. 뭐 소극적인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들로 강조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뭐 멍하니 있을 때가 많고 뭐 문제 행동을 보인다라든지 그래서 이러한 특성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이제 피해자적인 어떤 특성들에 좀 관점을 두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뭐 사이버 범죄와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이 사이버 범죄와 디지털 성범죄 사실상 지금 이제 아주 많이 이슈화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위주로 이제 조금 말씀해 주시거나 이와 관련해서 좀 발전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견해가 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좋은 이렇게 학술 대회에 초대해 주신 우리 공정식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자 네 분의 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방청객분들께서 그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고자 하는 분에 대해서 지정을 하시고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별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질문이 없으십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마도 발표를 하셨고 또 공식적으로 토론을 다 하셨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입장이 아니어서 그러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조금 이 정적을 참을 수가 없어서 제가 조금 개입하겠습니다. 6분의 발표를 잘 들었고 특히 그 박선영 발표자께서 그 국외 자국민 보호와 관련해서 외국과의 어떤 그 연대 문제, 업무 협약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셨어요. 현재 현행 법상이나 뭐 여러 가지 재원 문제 때문에 우리 자국민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나온 방식이다 이렇게 소개하시면서 노바의 케이스를 들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이거나 의료적인 어떤 지원 문제, 미국인에 준해서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가 되어 있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 노바라고 하는 이 단체에서 이 협약의 어떤 주체로서 역할을 했다는 것인데 그 세부적인 내용을 조금 소개해 주시고 우리 이제 이것을 모방해서 만든 이걸 모델로 해서 만든 단체가 이제 국내 코바라고 있는데 이 코바가 노바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혹시 없는지 그것을 한번 1차 질문을 드리고요.
하나 더 질문 드릴 거는, 지금 이제 아동학대 범죄나 또 가정폭력 범죄, 또 뭐 정신질환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분 발표를 주셨는데, 지금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경찰이 기존 하다가 막혔던 구석이 이제 분리 이후에 뭐 경제적, 심리적 지원 이런 형태는 지자체에서 사실 해줘야 되는데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 책임처럼 이제 언론에 보도되고 이런 일들도 많았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 경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하면 지금 자치경찰과 관련해서 지자체들이 어떤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가 한 분씩 세 분은 좀 한 분 순서대로 이렇게 발표 순서대로 이렇게 답을 좀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발표하신 그 박선영 센터장님부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노바는 이제 피해자 지원 관련된 업무도 관장을 하고 있고, 이제 뭐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교육을 한다든지 서로 네트워크를 한다든지 뭐 이런 제가 기본적으로 안내드렸던 요인들을 주로 하고 있는 곳이긴 한데, 사실 코바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긴 조금 조심스럽기는 해요. 이게 약간 좀 연관이 아예 없다고 볼 수도 없는 약간 저희 센터와 기관과의 좀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서 좀 민감하긴 한데, 이제 역할은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코바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 상담사라는 교육 과정을 통해서 위기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데 조금 더 치중되어 있고, 아무래도 거기도 저희처럼 어떤 직접적인 지원을 하기를 원하지만 재원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저희 쪽이 워낙 먼저부터 그걸 하고 있고 많은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라서 그걸 뭔가 보조금을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제한이 지금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범죄 피해와 관련된 지원을 하는 거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은 들지만, 좀 이게 각자의 어떤 실적으로서의 경쟁 구도로 가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뭐 긴급 지원이라고 해서 생계비라든지 치료비 같은 것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 또한 저희하고도 중복이 되어 있고, 여기 나와 있던 뭐 가정폭력이나 뭐 성범죄 관련 아동학대 같은 경우도 주무부처가 다 나눠져 있고 보조금도 다 각자 이렇게 분배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쪽에서도 이 분야의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피해자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쪽의 지원을 받고 제대로 된 정보나 더 어디선가 받을 수 있다는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거기서 그 지원 한두 개로 단절되는 경우도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경쟁 구도보다는 서로 정보 공유를 하고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면서 각자가 더 잘할 수 있는 분야들로 세분화돼가지고 지원을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답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기구의 성격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센터 같은 경우는 법무부에서 이제 운영되는 이런 공적 성격을 갖고 있고, 노바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좀 민간적 성격이 가깝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제 향후 지향하는 어떤 그 민간에 대한 지원이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민간 단체로 좀 더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사실 저희가 뭐 지금 법무부 승인 민간단체로 있기는 하지만 애초에 피해자 지원을 민간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재원도 마련하고 점점 이제 국가나 지자체 같은 지방단체의 책무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보조금도 만들어내고 하면서 이게 커진 건데, 사실은 제 입장도 그러해요. 이게 꼭 국가에서의 책무이긴 하지만 어떤 직접적인 지원을 반드시 핸들링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지금 오늘 나왔던 많은 얘기들 중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어떤 업무를 하면 크게 보호라는 업무와 보호와 지원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텐데, 경찰에서는 보호에 좀 더 집중해 주시고 실질적인 지원 부분들은 민간단체에서 보조를 맞추면 조금 밸런스가 오히려 더 맞고
더 잘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지금 흘러가는 방향은 이게 민간단체에서 해오던 영역들을 국가기관으로 자꾸 끌어가고 이거를 자꾸 이렇게 세분화되면서 좀 정리가 더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 있었던 그 가정폭력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민정 경입니다. 저도 아까 토론하신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자치경찰이 이제 되면서 가정폭력 업무를 할 때 경찰이 어떤 부분에 더 중점을 둬야 하는지 한번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을 때 지금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실제로 통합솔루션 팀이라고 해서 저희 여청과장님이 위원장님으로 계시면서 민간에 있는 법률 지원 자문을 할 수 있는 변호사님이라든가 의료기관에 계신 분, 보호시설에 계신 분들이 모여서 저희가 회의를 해요. 그래서 보호 지원 관련된 부분에 각자의 영역을 나눠서 이제 지원을 하는데 그게 제 발표 자료 맨 마지막 장에 있었던 부분이고요. 만약에 자치경찰이 되면 이런 부분이 구청이 사실 주축이 돼서 저희와 같이 이제 저희가 피해자 피해 사건을 담당하다 보니까 위기 개입 측면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럼 저희는 이런 부분을 정보 공유하고 구청 차원에서는 민간과 함께해서 예산을 나눠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협력을 하게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뭐 지금도 잘 되고 있긴 하지만 좀 더 협력 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동학대는 어떤가요? 우리 김준영 수사관님. 예, 들리십니까? 네네, 들립니다. 지금 아까 좀 시스템이 좀 불안정해서 질문의 요지가 만약에 자치경찰제가 됐을 때의 아동학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자체 역할이라고 들었는데. 정확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실무적으로 느끼거나 지금 본청에서 정책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거에 좀 접목을 시키자면은 지금 현실에서 저희가 지금 예를 들자면 가정폭력이고 아동학대고 이게 따로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한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그 중에 대상에 따라서 아동학대가 되고 가정폭력이 되는 문제인데요. 우선 신고가 들어와서 현장의 지역경찰관들이 1차적으로 나가서 그 현상을 보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발표한 수사팀에서 다시 한번 나가고 지금 현 실정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자치경찰제가 된다면 현장에 현장에 임장할 때부터 우리 자치경찰뿐만 아니라 그 지자체에서 있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문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의료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부분, 가정 환경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부분, 아동학대 전문 이런 관들이 같이 합동으로 출동을 가야 되는 시스템이 반드시 마련돼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시간적 제약이나 장소적 제약에 구애받으면 안 된다. 이 두 가지 전제가 된다면 사실 그 현장에서 신속하게 판단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후속 조치들이 이루어진다면 가장 좋을 것 같거든요. 효과적이고 그것이 그 자치경찰의 주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같이 합동으로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반드시 마련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동 대응이나 이제 합동 예, 맞습니다. 대응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정신질환 쪽은 뭐 어떻게 특별히 지자체 요구하는 솔루션이 있습니까? 지금 아까 이상원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권역별 아까 정확한 용어가 잠깐만요. 권역별 정확한 용어가 잘 기억이 안 나네. 권역별 뭐라고 하죠? 정신 유관기관 관련돼서 권역별 정신 대응 정신응급 의료센터입니다. 예. 정신응급 의료센터요. 네, 맞습니다. 예, 제가 맞네요. 지금 서울청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형 정신응급 의료센터라고 해서 이제 보남의 병원 내에 지금 설치를 해서 시범 운영을 했었거든요. 하고 지금 이게 확대가 될지 안 될지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전국적으로 이게 자치경찰이 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원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여청에서 이렇게 조금 구청하고 좀 논의를 해보면 경찰 같은 경우는 경찰청에서 이제 공문을 내리고 계획을 하다를 하면 전국적으로 다 시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 자치단체 같은 경우 서울시랑 서울청하고 아무리 협의를 해도 강서구청에서 우린 예산상 안 된다, 뭐 예상 안 된다라고 하면 이게 시행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이런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자치경찰이 되면 좀 지역 밀착이 되면서 이제 경찰서랑 구청하고 좀 매칭이 되면 이런 부분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물론 권역별 이렇게 서울시 전체의 정신응급의료센터, 뭐 어떤 경기도 전체의 정신응급의료센터도 있겠지만, 뭐 강서구의 정신응급 어떤 대응 체계라든지 각 자치단체별로, 기초자치단체별로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치경찰이 되면 좀 이런 협업 체계가 좀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그러면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기 전에 아까 그 이용댕이 박사님께서 질문하신 게 있습니다. 질문하신 것은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하나는 신인주 박사님이 발표하신 그 디지털 성범죄 관련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이제 사이버 범죄를 발표하신 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뭐 신인주 박사님은 답변을 하기 어려울 것 같고, 사이버 범죄를 발표하신 분께서 그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내용은 경찰이 이 사이버 범죄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일선서에서는 구체적인 대응을 일선에서 하지는 현실적으로는 못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서울청이나 그러니까 각 지방청 그리고 경찰청의 도움을 얻어서 그런 진행을 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는 지자체의 도움을 얻어서 이렇게 성범죄 영상 삭제 도움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사이트 차단 같은 그런 도움을 구체적으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그런 피해자 지원 그리고 그 사이버 범죄에 대한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을 마련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그 경찰서에만 있어가지고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해가지고 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하고 지원을 하고 또는 범죄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좋은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안전문화포럼 제20회 학술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하신 교수님 감사한데 시간이 좀 다 되긴 했습니다만 사실 여기 지금 공학하신 분들이 지금 몇 분 들어와 계신데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좀 궁금해서 한 번만 딱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우리 쪽에서 얘기하는 건 우리들은 잘 아는데 우리 최성철 교수님께서 공학하신 분이거든요. 이분들은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느끼셨는지 한 번도 지금 안 나가시고 나를 지켜주고 계시거든요. 한번 의견할 때 잠깐 좀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뭐 제가 안 나갔다고 뭐 많이 알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굉장히 생소하면서도 사실 공학적으로 접근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에 대한 그 인지 능력, 특히 AI로 자꾸 넘어가면서
그럼 AI도 이런 범죄에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코드 몇 자를 잘못 넣었을 때 이렇게 생길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 하는 걸 제일 관심 있게 보려고 지금 우리 발제자님이나 뭐 발표하시는 분님들 거를 잘 들으면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공학적인 AI는 어느 쪽으로 할 때 같이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좀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한 번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더 많은 걸 노력하고 또 우리 경찰청에 계신 모든 분들한테 필요하다면 또 조언도 요청드리고 그래가지고 더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